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TV 속에 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볼 때에도 설마 정말 저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겪고 나니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인간들도 있었구나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제 아무리 똑똑해도 사기를 치려고 덤비는 사람은 못 당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대학교 CC로 만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길거리 거닐다 노부부들이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월이 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저런 모습이겠지 말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제 곁을 떠났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데리러 오는 길에 난 사고라 정신적인 충격도 심했고 긴 시간 동안 늘 제 곁에 있었던 남편이기에 그리움도 너무 컸어요. 특히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에게 화풀이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생각 끝에 시댁을 나오기로 결심을 했고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이었어요. 뭐? 이 집을 나가겠다고 그런 거냐? 어머니도 제 얼굴 보기 힘드시니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어머니도 저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다냐? 그러니 제가 나가겠다고요. 이제 아들 없으니 우리까지 버리시겠다? 너에겐 가족이 그런 의미인가 보구나. 그럼 어쩌자고요. 저만 보면 자꾸 아들 잡아먹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같이 한 집에서 살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평생 이 집에서 살아. 네가 고통스러워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겠니? 나쁜 것.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어머니만큼 힘들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평생 내 옆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 어머니, 너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목숨값도 너 혼자 꿀꺽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네? 그게 아니라면 내 자식 앞세운 쥐값 사자면서 살아. 시어머니는 악에 빠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시댁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 그 집을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이곳에서 새 인생을 다시 살겠다 다짐했어요. 서울 집을 정리한 돈과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커피숍을 오픈했어요. 평소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찌 운영을 할까 대단하다. 나는 절대 저런 거 못하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그런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커피숍을 운영하며 다시 생활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자식도 없고 혼자였던 저는 일에만 매달리느라 돈을 쓸 곳도 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은 자연스레 모이게 되었고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았던 것인지 큰 건을 벌게 되었고 저는 오전에는 운동을 하며 제 건강을 챙겼고 오후에는 카페에 있으며 일도 도와주고 책도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같이 운동을 하고 있던 지인이 좋은 사람이 있다며 저에게 선을 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라 누군가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볼 때마다 거절을 했었어요. 가영씨, 그러지 말고 내 얼굴 봐서 한번 만나기라도 해봐요. 저는 지금 제 생활이 편해요. 아유, 썸 본다고 다 결혼하나? 그냥 한 번만, 응?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가영씨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 친구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자꾸 이러시니 제가 괜히 더 미안해지네요. 그럼 한번 만나봐. 어? 알겠어요. 정말 이번 한 번이에요. 그래, 내가 연락해 놓을게. 정말 둘이 잘 맞을 거야. 지인의 부탁을 계속해서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저는 약속한 카페로 갔어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남자보다는 카페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카페보다 조금 더 큰 이곳은 디저트류도 같이 팔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달콤한 향이 가득했어요. 제가 카페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 남자는 말로 듣던 것보다 더 선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웃고 있어서 그런지 첫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차를 마시며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선한 인상만큼 마음씨도 선했어요.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작은 카페예요. 거기서 만날 걸 그랬나 봐요. 아니에요. 매일 있는 곳인데요, 뭘. 사별했다고 들었어요. 네,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요? 그 남자가 아내와 사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 기준으로 1년은 아직 상처가 다 물지도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사별한 아내의 그리움이 남아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자리에 나왔다는 게 의아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데 가영 씨는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아직 누군가 다시 만날 생각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서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좋으신 분 만나실 거예요? 네, 고마워요. 오며 가며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괜찮겠죠? 물론이죠. 저는 상대방에게 미안하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나온 저희는 헤어졌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있으니 남편과의 옛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린 정말 행복했었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더 생각나는 하루였어요. 다음날 카페에 출근한 저는 곧 있을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준비한 트리와 소품들을 꺼내었어요. 조금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한창 트리에 이것저것 달고 있는데 선자리를 마련해준 지인이 들어왔어요. 어젠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요. 인상도 좋으시고 괜찮으신 분 같았어요. 그럼 몇 번 더 만나보시지 않고선. 아직 제 마음이 그런 것도 있고 아내랑 사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선자리에 나온다는 게 좀 그래서요. 죽은 아내를
너무 쉽게 잊은 것 같아서 그래요? 꼭 그렇다기보단 그 친구 사별한 지는 1년인데 아내 병수발을 10년 동안이나 했어요. 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쓰러졌는데 그 길로 10년을 누워있다가 그 길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 친구처럼 그렇게 아내 보살피는 사람도 드물걸요? 그랬군요. 아픈 상처가 있었네요. 맞아요. 가영씨가 안 좋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지인에게 들은 그 남자의 사연에 저는 어제 그 남자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이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10년의 병수발한 아내를 보낸 그 남자가 안타까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알바생과 같이 산타 모자를 쓰고 캐럴까지 들리니 더 그럴듯했어요. 카페에는 연인들도 있었고 모임을 하기도 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커피 마시려고 들렸어요. 그러셨구나.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희 아메리카노로 4잔 주세요. 네, 그럴게요. 며칠 전 저와 선해봤던 그 남자가 친구들과 제 카페로 왔어요. 저는 지인에게 그 남자의 사연을 듣고 나서인지 그 남자에 대한 제 마음이 처음보다는 조금 호의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커피 4잔을 내려서는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갔어요. 아메리카노 4잔 나왔어요? 진동매 누르시지. 직접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그 남자는 커피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몇 시간 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거의 다 빠져서 나갔고 그 남자도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마지막 손님까지 다 보내놓고 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트리 앞에 놓인 테이블에 잠시 앉아 쉬었어요. 어두운 밤 잔잔한 음악만이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바깥의 불빛들을 보고 있으니 편안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사색에 잠겼던 저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준비한 트리와 소품들을 정리하려고 일어났어요. 트리에 붙어있던 소품들을 떼고 있을 때 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던 저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 저는 카페 입구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저요, 가영씨. 문 밖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선을 본 그 남자였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어요. 다행히 계셨네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크리스마스 지나가기 전에 가영씨에게 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거 받으세요. 그 남자는 제게 선물 상자를 하나 건넸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왜 저한테... 크리스마스잖아요.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준비한 것이 없는데요. 제 선물 받아주는 것이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퇴근 안 하세요? 아, 이제 틀이랑 소품들을 정리하려고요. 그러셨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저 큰 트리를 어찌하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남자는 외투를 벗어서 의자에 걸쳐놓고선
옷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트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트리에 있는 작은 전구와 소품들을 일일이 떼어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달려있던 별도 떼어냈어요. 저 혼자 했더라면 의자 위에 올라가 떼어냈을 텐데 그 남자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수월했어요. 1시간 정도 흘렀을까? 트리와 소품들을 다 정리하고선 창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는 옷을 챙겨서는 카페 문을 닫고는 거리로 나왔어요. 벌써 캄캄한 밤이 되었지만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같이 골목길을 내려오면서 저에게 안쪽 길로 인도했고 그 사람 덕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가영씨,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저 시간 괜찮으시면 술 한잔 하실래요? 오늘 선물도 주시고 도와주신 게 고마워서요. 저야 좋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큰 길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들렸어요. 호프집에도 역시나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어요. 빈 테이블에 앉은 저희는 소주 한 병과 뜨끈한 어묵탕 하나를 시켰어요. 카페에서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몰랐던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조금 있으니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각자의 잔에 소주를 부었어요. 그리고 건배를 하고 한 잔 들이켰어요. 쓸 것 같았던 소주는 달달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한 것도 별로 없었는데요, 뭘. 선물도 고맙고요. 받아줘서 고마워요. 문식 씨 얘기 들었어요. 10년 동안 아내분 보살폈다는 얘기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에 제가 문식 씨 마음을 오해했었거든요. 오해요? 네, 사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선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좀 그랬거든요. 그러셨구나. 사연을 들어보니 제가 문식 씨 마음을 오해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가영씨 마음 불편하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문식 씨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 말은 네,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가영씨. 그 남자에게 측은지심이 있었던 저는 진지하게 만나자고 먼저 말을 했어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지라 저의 말에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천천히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았어요. 적당히 알딸딸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남자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남자가 준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예쁜 베이지색 목도리였어요. 목에다 두르고 거울 속에 저의 모습을 봤어요. 양쪽 볼이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니 괜히 웃겼어요. 하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서는 옷장 안에 걸어두었어요. 다음날 카페에 출근하기 전 그 남자를 만났고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짧게라도 만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배우자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전 아내를 지극적성으로 돌본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 보살펴 주어서였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바쁠 때엔 항상 옆에서 저를 도와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발벗고 나서주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남자와 재혼을 결심한 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이왕 결혼하는 것 정식으로 하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해봤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결혼식을 대체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날 같이 입을 옷을 고르고 서로의 손에 끼울 커플 반지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당일 카페에 모인 사람들과 편안하게 식사를 나누며 저희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인을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손을 잡았어요. 가영씨, 오늘 너무 예뻤어요. 문식 씨도 멋졌어요. 우리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저도요. 가영씨 인생에 행복만을 안겨줄게요. 고마워요. 저희는 서로를 믿으며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던 저희는 각자 자신의 일이 있기에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고 그 남자가 주말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기로 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신혼집이 된 셈이죠.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그 남자는 필요한 짐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남자가 차에서 짐을 내린다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저는 그 남자가 가져온 책들을 서재로 하나둘 옮겼어요. 그리고 서재에 있는 책꽂이에 정리를 했어요. 거의 마무리가 될 즈음에 책 사이에 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볼까 하다가 괜히 내 것도 아닌데 열어보기가 그래서 옆으로 빼놓고선 책 정리를 마무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에는 그 남자가 가져온 박스들로 가득했어요. 잠시 뒤 그 남자가 박스 하나를 들고선 들어왔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박스예요. 책은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저랑 같이 하지 그랬어요. 조금밖에 없어서 금방 끝냈어요. 잠시 쉬었다 가요, 우리. 그럴까요? 그 남자는 들고 있던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제가 준 음료수를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옷은 땀범벅이 되었어요. 이거 오늘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평일에 제가 없으니 제가 있을 때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가영씨가 편하잖아요. 에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말아요. 아, 참. 아까 책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 있어서 따로 빼놨어요. 봉투요? 네, 잠시만요. 저는 서재로 가서 아까 빼놓았던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건넸어요. 이게 책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 남자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편지를 꺼내었어요. 그리고는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왜 그래요? 이거 죽은 아내가 남긴 유서예요. 유서요? 네, 그냥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디 휩쓸리지 않게 잘 간직해요. 이거 제 것이 아니라 가영 씨 거예요. 제 거라고요? 네, 죽은 아내가 제가 새 출발을 할 때 제 와이프가 될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이에요. 어머나, 이건 가영 씨한테 쓴 것이니 가영 씨에게 줄게요. 보든 안 보든 그건 가영 씨 마음이에요. 난 잠시 나가 있을 테니 가영 씨 마음 가는 대로 해요. 아, 네. 그 남자는 제게 다시 편지를 돌려주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제 손에 있는 접힌 편지는 쳐다보았어요. 그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이 죽기 전 나에게 남기고 간 편지라. 선뜻 열어보는 것이 겁이 났어요. 그냥 보지 말고 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몰라 더 그러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용기를 내어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이 적혀있는 편지에는 그 남자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고생만 한 남편을 잘 부탁한다며 좋은 사람이니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그 남자의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잠시 뒤 그 남자가 들어왔고 저는 편지를 봉투에다가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안았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나와 훌쩍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문식 씨 아내분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만 울어요. 가영 씨가 너무 여려서 그래요. 우리 먼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저희는 다시 한번 더 서로를 안았어요. 그 남자의 품이 포근했어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다시 짐 정리에 나선 저희는 저녁 식사 전까지 정리를 하고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4시간 동안 짐 정리를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침대와 베개 커버를 바꾸고 새 이불을 펼쳤어요. 이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어느새 어둑어둑 밤이 되었고 그 남자는 정리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며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을 하며 마트에 갔어요. 저는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 또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나씩만 있던 것들이 2개씩 되었어요. 슬리퍼도 2개, 칫솔도 2개, 그릇들도 세트로 2개씩. 그리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도 2개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괜히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그러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봉투가 생각이 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봉투를 들고서는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가 괜히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꺼내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봉투 안에 있던 편지를 꺼내었어요. 그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지 싶었던 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경찰만 안 부르면 네 목숨은 안전해. 이게 무슨 말이지? 경찰이 갑자기 왜? 저는 뒤에 또 다른 글이 적혀있나 싶어 돌려보았지만 아무런 글이 없었어요. 봉투 안에 다시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메모지에 적혀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분명 그 남자의 글씨가 맞는데 왜 이런 것이 전 아내의 유서에 들어있었던 걸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저는 그 남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재빨리 메모지를 바지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뭐해요? 아까 편지 넣어두려고요. 죽은 와이프 편지는 뭐하러 보관하려 해요? 그냥 버려버리지. 나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남긴 걸 뭐하러? 편지가 따뜻해서 간직하고 싶은걸요. 그건 그렇고 오늘 뭐 만들어줄 거예요? 기사하는 날에 짜장면이죠.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솜씨발이 해볼 테니. 네, 기대할게요. 그 남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혼자 산 세월이 긴 만큼 그 남자는 웬만한 음식들은 만들 수 있었어요. 맛 또한 좋았어요. 짜장면이 거의 다 만들어지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거실에 있다가 그 냄새 때문에 자연스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는 식탁에 앉으라고 말하며 우동 대접에다가 면을 담고 소스를 부어서 제 앞에다가 올려놨어요. 눈으로만 봐도 너무 군침이 돌았어요. 그 남자는 제 앞에서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면에 잘 배이게 비벼서는 한 젓가락 돌돌 말아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네, 이건 언제 또 배웠어요? 예전에 중국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중국집에서도 일했었어요? 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구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할 것 없으면 짜장면 팔아서 먹고 살면 되겠는걸요? 그래요?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혹시나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걔랑 걱정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어서 같이 먹어요. 저와 그 남자는 짜장면 한 그릇씩 하고는 짐 정리를 하느라 고단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다가 어두운 밤 누군가 쫓아오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 직접 겪은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많이 피곤했는지 제가 깬 것도 못 느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다시 잠을 청할 수 없었던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따뜻한 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니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온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팔로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 남자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그런 것인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남자는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둘 다 아침은 간편하게 먹는 편이라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도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먹기 좋게 구운 빵 위에 딸기잼을 바르고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었어요. 그 남자 덕분에 아침 식사를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저는 그 남자와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 남자는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매주 있는 것도 아니니 오늘만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나섰어요. 내리쬐는 햇볕을 맞으며 가는 길은 의도치 않게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론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남자의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몇 시간을 달린 후에 그 남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자고 갈래요? 내일 카페도 문 열어야 하고 가봐야죠.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고 내일 오전 일찍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피곤할 거예요. 늦더라도 집에 가서 자는 것이 더 나아요. 정말 갈 거예요? 저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들켰네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 남자의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고 그날 저녁집 근처에 있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마을이 작고 여기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 남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뒤에서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은 열이면 열, 그 남자가 재혼한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데 왠지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그런 표정 말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그 남자가 말을 꺼냈어요. 저 사람들 신경 쓰여요?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재혼한 줄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왜요? 10년 안에 병수발 했는데
저 세상 보내고 나서 이렇게 빨리 재혼할 줄 몰랐겠죠.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문식 씨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러니 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문식 씨는 괜찮아요? 제가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식 씨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요. 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가영 씨만 제 마음 알아주면 되니까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식사를 마친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맥주도 사고 마른 안주도 하나 샀어요. 집에 돌아온 저희는 TV를 보며 맥주를 한잔했어요. 그 남자의 집에서 보내는 하룻밤이 저희 집에서 보낸 밤보다 설레었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난 저는 그 남자의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어제 그 남자가 저에게 해주었듯이 오늘은 제가 그 남자에게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남자는 토스트를 먹고 조심해서 가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저도 뒷정리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저요?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 집 남자랑 재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구나. 이혼한다는 소리 못 들은 것 같은데. 이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한 남자인 거 몰랐어요? 사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별?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라를? 내가 걔나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이 집 남자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요합경찰서에만 가도 다 알걸? 신고받고 몇 번을 왔었다고? 네? 내가 정말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때 그 집 남편이 잽싸게 뛰어나오며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그 아주머니를 끌고 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가고 난 후 차에 올랐던 저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봤던 메모지에 글이 떠올랐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가다가 경찰서가 눈에 들어온 저는 저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혹시 저기 저 파란 대문 집에 사는 이 남자를 아세요? 저는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아, 문식이? 아세요? 이 동네는 작아서 이 집, 저 집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식이는 왜요? 그때 동네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저를 아는 체 했어요. 어제 문식이랑 같이 있던 그 사람 맞죠? 식당에서 마주쳤었는데. 네, 근데 언제 결혼했대요? 며칠 전에요. 얼마 안 됐구만. 저기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네? 이 동네 사람 아니죠? 네. 문식이 이 동네에서는 마누라 개패드 패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설마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하루하루 마누라 잡는 중에 온 동네가 얼마나 시끄럽다고. 10년 동안 아내 병수발하고 사별한 지 1년 지났다고 했는데. 아니 누가 그럽니까? 문식이가 그래요. 완전히 속았구만. 지금이라도 얼른 헤어져요. 그 여자도 10년을 맞고 살다 도망갔으니까. 저는 정신이 혼미했어요. 후들거리는 다리로 차에 겨우 탄 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군지, 여러 명의 사람이 한입 모아 말하는 그 남자가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남자가 맞는 건지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움직일 수 없이 계속해서 저는 차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창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집 앞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는 쪽지 하나를 건네며 그 남자의 아내 번호인이 못 믿겠으면 연락을 하라고 줬어요. 저는 한동안 망설였어요. 진실을 마주하려니 겁이 났어요. 정말 그 남자가 저를 속인 것일까 두려웠어요. 그 사이 해가 어둑어둑 졌고 밤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던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남자의 진실. 그 남자는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자신의 아내를 10년 동안 폭행을 하며 힘들게 했고, 그것에 지친 아내가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매달리자 오히려 1억을 내놓으면 이혼을 해주겠다며 그 돈 없으면 평생 자기 옆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었대요. 저는 듣는 내내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아내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어도 이혼을 안 해주던 남자가 몇 달 전부터 이혼을 해주겠다며 쥐죽은 듯이 살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너무 좋았죠. 바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게 준 그 유서는, 그 유서 또한 그 남자에게 협박당해서 그 남자가 불러준 대로 쓴 거예요. 그 여자처럼 자기도 배우자를 잃어야 한다나? 저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당신도 얼마 안 있다가 내 꼴 날 테니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져요.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같은 여자로서 충고하는 거니까 흘려듣지 말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여자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남자의 실체를 알고 나니 치가 떨렸어요. 제 아픈 상처를 이용해 살아있는 아내를 죽었다고 거짓으로 일을 꾸미다니 너무 화가 나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땐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남자였어요. 전 핸드폰을 조수 속으로 던져버리고서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죽은 남편을 못 잊어 지내다 이제 다시 남은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그 남자가 꾸민 일이라니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한참을 울다 겨우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 남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어요. 이대로 안 받으면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가영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제가 폰을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미안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잖아요. 이번에도 안 받으면 찾아가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네,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 말아요. 주말 부부가 이럴 때 힘들군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정리하고 내려갈까요? 문식 씨, 직장은 어쩌고요? 직장에 다시 구하면 되죠. 총 못 구하면 가양식 카페에서 일해도 되고. 아, 그건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운전을 오래 해서 피곤하네요. 그렇겠네요. 어서 자고 우린 주말에 봐요. 그 남자가 저를 걱정하는 말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직장을 접으려고 하는 건지 그 남자의 실체를 몰랐을 때에는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구나 싶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제가 버는 돈으로 살고 싶다는 것으로 느껴져서 화가 났어요. 그 남자와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고민을 하던 저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남자를 속여가며 아는 지인을 통해 비밀리에 카페의 집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 남자가 주말에 집에 오기 전 간단한 짐만 챙겨서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자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영씨, 지금 어디에요?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이 개자식아. 가영씨,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개자식? 그래, 나쁜 새끼. 뭐?
마누라 병수발을 10년 했다고. 10년 동안 개패들 두들겨 팬 게 아니고 이거 완전 사이코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미친 도라이 새끼야. 뭐? 말 조심해. 내가 좋은 말하게 생겼니? 전화를 이러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걸 왜 만나? 왜? 만나면 난 또 어떻게 협박하려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 됐어.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지금 소름 끼쳐. 당장 뭐다? 정신 차려, 이 미친 새끼야. 너랑 나랑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온몸이 후들후들거렸어요. 왠지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올 것 같았어요. 저의 모습에 친구는 꼭 껴안아 주었어요. 저는 친구의 집에 머무르며 사기 결혼으로 그 남자를 고소했고 그 남자의 아내도 용기를 내어 공갈 협박으로 신고를 했죠. 그 남자는 현재 재판 중에 있어요. 다른 의미로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은 저는 평생 혼자 인생을 즐기다 삶을 마감할 생각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 상황이, 마음이 변할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제 심정은 어느 누가 하나 믿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살고 있어요. 지난 상처는 빨리 잊고 저만의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